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메디인 시작하겠습니다. 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된 내용은요? 이번 겨울에는 눈도 여러 차례 내리고 추위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날씨일수록 건강관리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겨울철에 많이 걸리는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참 코로나19 때문에 잠시 잊고 지낸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겨울철에 유행하는 질환이 있죠. 자, 오늘 유수인 기자와 함께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특히 조심해야 할 겨울철 질환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이런 기상 상황에서는 저체온증, 동상과 같은 한랭 질환 발생이 늘어나고 또 인플루엔자 질환이나 구토, 설사의 위장관 증상을 일으키는 식중독과 같은 그런 질환 위험이 함께 증가합니다. 또 추운 날씨로 인한 불충분한 환기 탓에 알레르기성 비염 위험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네, 추운 날씨 탓인지 한랭 질환 얘기가 먼저 나왔는데 아무래도 낮은 기온 때문에 이 한랭 질환에 걸리는 환자가 많다고 해요. 일단은 한랭 질환이 어떤 겁니까? 한랭 질환은 추위가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리 몸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입니다. 겨울철에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뜻밖의 질환이기도 하고요. 차가운 기온에 피부가 노출되면서 체온이 급격하게 떨어져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영하가 아니더라도 낮은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망까지 할 수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랭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이제 저체온증과 동상, 동창으로 나뉘는데 신체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저체온증 또는 전신성 한랭 질환이라고 하고 신체 일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국소성 한랭 질환에 해당하는 것이 동상, 동창입니다. 그 외에도 강추위로 인해서 일어나는 한랭 피로, 한랭 두드러기 등을 이제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한랭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질병관리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2,212명이 한랭 질환을 겪었고 이 중 34명은 한랭 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고령자나 어린아이들의 경우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고령자나 어린 아이들 주의해야 할 것 같고 이 외에 한랭 질환에 잘 걸릴 수 있는 고위험군이 또 있습니까? 한랭 질환 발생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매우 다양한데요. 주로 군인, 겨울 스포츠 활동, 야외 작업, 근로자, 고령, 한랭 질환에 취약한 신체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좀 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사실 한랭 질환 종류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증상도 다 다를 것 같은데 하나씩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한랭 질환의 대표적인 질환이 저체온증인데요. 정확한 저체온증의 정의가 뭐죠? 저체온증은 신체가 지속적으로 추위에 노출되다가 체온이 35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체온은 식도나 직장에서 측정하는 중심 체온을 기준으로 하지만 추위에 노출된 사람을 가정 내 체온계로 측정해서 35도 미만인 경우에도 저체온증을 이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체온을 떨어질수록 더 위험해지고 저체온증 환자는 제때 치료하지 않고 계속 추위에 노출되면 의식이 떨어지고 심폐기능이 약화되다가 결국 혼수 상태와 심정지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35도 미만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체온부터 잘 체크를 좀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증상이 좀 더 유의를 해야 할까요? 우선 32에서 35도 사이의 그런 경도 저체온증에서는 의식이 있습니다. 몸떨림을 통해서 스스로 열을 내기 위한 반응이 있는 상태인데요. 이때는 동상과 마찬가지로 빨리 젖은 의복을 제거하고 보온을 유지할 수 있는 담요나 침낭 등으로 감싸면서 따뜻한 환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따뜻한 음료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중등도 이상의 저체온증은 의식의 변화가 생기는 단계를 말하는데요. 이때부터는 즉시 병원으로 이동해서 모니터링과 함께 적극적인 방법으로 체온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119를 통해서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사실 음주할 일이 많잖아요. 연말은 물론이고 연초에도 그렇고 명절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아무리 조심을 하고 보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음주가 지나치면 또 저체온증 위험이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저체온증은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겨울철 술을 많이 마시는 연말연시에 많이 나타납니다.
질병관리청의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통한 한랭질환자 신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저체온증 환자 중 3분의 1 정도가 응급실 내원 시 음주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술을 마시면 체내에서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일시적으로 체온이 올라가지만 결국 알코올이 혈관을 확장시켜 열이 이제 피부를 통해 다시 발생되기 때문에 몸속 체온이 35도 아래로 떨어져서 저체온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추위에 둔감해지고 이 결과로 저체온증이 잘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추위 속에서는 이제 지나친 음주를 하는 것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몸에 좀 열 낸다고 음주를 더 하실 수도 있지만 저체온증의 음주는 적이라는 사실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체온증에 이어서 동상도 좀 볼게요. 동상하면 그저 막연하게 뭔가 피부가 얼어서 빨갛게 되는 것? 뭐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의학적인 정의부터 좀 볼까요? 동상은 신체 일부가 영하 2에서 한 10도 정도의 그런 심한 한랭에 노출되면서 연 조직이 얼어서 국소 혈액 공급이 없어진 경우를 말하고 한랭의 온도와 그 얼어있던 시간에 따라서 심한 조직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도 동상에 걸려서 혹시 병원에 찾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까? 사실 동상이 발생할 정도로 장시간 심한 한랭에 노출되는 일이 흔하지 않기 네. 때문에 비교적 드물게 볼 수 있는 질환이지만 올 겨울처럼 추위가 좀 심한 시기에는 종종 환자들이 이제 발생하곤 합니다. 특히 최근 레저 문화가 좀 활발해지면서 등산, 스키, 낚시, 골프 등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동상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아무리 한겨울이라고 해도 이게 동상 걸릴 날씨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겨울 레포츠 또 많이 즐기시고 겨울 산행 즐기는 분들도 많아져서 동상에 특히 더 주의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상에 더 잘 걸리는 위험군도 좀 살펴볼까요? 혈류 공급에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인 만큼 당뇨나 레이노드 증후군, 허혈성 심질환, 뇌졸중 같은 그런 혈관 질환이 있는 경우나 뭐 어린이, 노인 같이 그런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혈관이 추위에 좀 취약한 경우 동상이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알코올 섭취나 흡연 역시 혈관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동상 발생 위험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이 손, 발의 감각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사실 내가 실제로 경험했을 때는 이런 증상이 동상인지 어쩐지 모를 수 있잖아요. 자세한 증상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증상에 따라서 동상과 동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체 내 수분이 얼어버리는 정도의 온도에 노출되는 것이 동상이고 얼지 않는 정도에 노출되는 것이 동창입니다. 추위에 노출된 후에 피부가 따끔거리거나 무감각해지거나 뭐 붓거나 빨갛게 되는 것을 동상에 걸렸다라고 하는데 보통 동상이 아니라 동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동상은 동창보다 좀 심각한 것으로 피부가 붉고 통증이 생기는 것으로 시작해서 점차 흰색이나 누런 회색으로 변하면서 그런 무감각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동상은 피부와 그 아래 조직이 손상된 정도에 따라 화상처럼 단계를 나누게 되고 심각한 경우 손, 발가락을 좀 절단할 수도 있어서 그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가 좀 반드시 필요한 질환입니다. 동상과 그 전 단계를 동창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동상과 동창이 또 특히나 잘 걸리는 부위가 있다고요? 예, 동상은 그 귀, 코, 볼, 손가락, 발가락 등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 부위는 다른 부위에 비해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추위에 좀 장시간 방치되기 쉽고 신체의 말단 부위로 혈류순환의 장애에 좀 비교적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동상, 동창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까? 모든 질병이 이제 그러하지만 동상이나 동창 역시 무엇보다 예방이 좀 중요한데요. 그렇죠. 그 날씨가 좀 추운 겨울에는 장갑이나 두꺼운 양말 등으로 방안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특히 손과 발에 땀이 많이 나는 어린이들의 경우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너무 꼭 끼는 신발이나 장갑으로 인한 그런 혈액순환의 장애를 피해야 하고 젖은 양말이나 장갑, 신발은 가능한 빨리 바꿔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 외에도 수시로 이제 뭐 수족 마사지나 뭐 따뜻한 물에 족욕을 해서 그런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좀 평소에 규칙적인 운동 및 금연을 실시하고 고단위의 그 비타민 복용이나 고단백 식사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좀 불가피하게
추위에 좀 장시간 노출돼서 동상이나 동창의 초기 증상이 보인다면 즉시 가까운 병원에 내원해서 적절한 처치를 받아야 이런 추가적인 손상을 좀 막을 수 있습니다. 네. 자, 한랭 질환의 종류로 저체온증 그리고 동상, 동창까지 살펴봤는데 이 밖에 우리가 더 알아두면 좋을 그런 한랭 질환이 더 있습니까? 날씨가 추운 경우에 경험적으로 신체 기능이 좀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쉽게 피로해지는 그런 한랭 피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겨울철에 피로가 심각하다면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너무 이제 좀 추운 환경을 미리 피하고 평소 그런 피로 회복에 좋은 비타민을 포함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따뜻한 환경에서 숙면을 취해서 피로 누적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강추위로 인해서 그 두드러기가 발생하는 한랭 두드러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한랭 두드러기는 찬 공기나 물에 노출돼서 일어나는 그런 과민 반응의 한 종류입니다. 다행히 빈도가 드문 질환이기는 하지만 아토피가 있는 어린이나 두드러기 병력이 있는 그런 잦은 환자들에게서 발생할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치료는 일반적인 두드러기하고 좀 유사하고요. 호흡곤란, 의식 변화 등 전신 증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즉시 응급실을 방문해야 합니다. 그 한랭 두드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단 추위로의 노출을 최대한 삼가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충분한 방풍과 머리, 얼굴, 귀, 손, 발 같은 부위의 보온에 좀 힘써야 합니다. 자, 메디인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와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시간에는 겨울철 주의해야 할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한랭 질환부터 좀 살펴봤는데 한랭 질환과 더불어서 겨울철 조심해야 할 질환 중에 하나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발생하는 식중독이 있습니다. 보통 식중독 하면 음식 상하기 쉬운 여름 떠올리기 마련인데요. 자, 요즘처럼 날이 쌀쌀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온이 떨어지는 이런 날씨에도 기승을 부리는 바이러스가 있다고 해요. 어떤 겁니까? 예,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은 그 원인 물질에 따라 크게 세균성과 바이러스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더운 여름철에는 살모넬라, 병원성 대장균 등의 세균성 식중독이 자주 발생합니다. 바이러스성 식중독 가운데 특히 노로바이러스가 기온이 낮아지는 초겨울부터 봄까지 유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추운 날씨에 노로바이러스가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추운 날씨에 잘 생존하는 바이러스의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자외선이 적은 겨울철에는 그 바이러스가 생존하는 기간이 좀 길어지고요. 반대로 기온이 상승하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좀 줄어들어서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또 춥다고 이제 음식 보관을 소홀히 해서 상한 음식을 이제 먹거나 또 충분히 익히지 않는 육류 등에 이제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도 겨울철 식중독 발생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네, 나는 괜찮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노로바이러스 발생률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해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전국 식중독 통계 자료에 의하면요. 그 노로바이러스는 최근 5년간 식중독 원인 물질로서 가장 많이 검출된 병원체입니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총 230건, 환자는 4,817명이 발생했고 11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 집중 발생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최근 2년간 검사 결과에서도 식중독 의심 사례 28건 중 17건에서 노로바이러스가 원인 병원체로 확인됐고 대부분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등 그런 집단생활시설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자,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이 되는 노로바이러스 좀 제대로 알고 갈 필요가 있겠죠. 일단은 노로바이러스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볼까요? 노로바이러스는 크기가 매우 작고 구형인데 주로 겨울철에 급성 장염을 일으킵니다. 사람의 경우엔 소장이나 대장에서만 증식하지만 자연 환경에서는 장시간 그 생존이 가능한데요. 다른 바이러스와 달리 노로바이러스는 영하 20도에서도 살아남고 60도에서 30분 동안 가열해도 그 감염성이 유지됩니다. 또 일반 수돗물의 염소 농도에서도 그 활성이 상실되지 않을 정도로 저항성이 강한 게 특징입니다. 아, 노로바이러스 대단하네요. 너무 추워도 뜨거워도 다 살아남는 거잖아요. 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예,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 동안 그 잠복기를 거친 뒤에 오심이나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그렇게 2, 3일 동안 지속하다가 빠르게 회복합니다. 소아는 구토가 흔하고 성인에서는 설사가 좀 흔하게 나타나는데요. 두통, 발열, 오한,
그리고 근육통과 같은 전반적인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발열은 감염된 환자 절반에서 발생하고요. 또 그 물처럼 묽은 설사가 하루에 한 4회에서 8회 정도 발생하지만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형태의 감염이기 때문에 설사에 좀 피가 섞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증상까지 살펴봤는데 사실 나 하나 아픈 걸로 끝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 또 전염을 시킬 수가 있어서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노로바이러스가 또 전염이 그렇게 빠르다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로로 이게 전염이 되는 겁니까? 예, 그 감염자의 대변 또는 구토물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고요. 감염자가 접촉한 물건의 표면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어있는 물건을 접촉함으로써 바이러스가 입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면 쉽게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요. 소량의 바이러스만 있어도 쉽게 감염될 수 있을 정도로 전염성이 좀 높습니다. 전염성은 증상이 발현되는 시기에 가장 강하고요. 회복 후 3일에서 길게는 2주까지 전염성이 유지됩니다. 네, 전염력이 너무나 강하다고 하니까요. 환자분들도 당연히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노로바이러스 환자가 주변에 있다면 그 주변인들 또한 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겨울철에는 어패류나 해산물 괜찮다고 생각하고 굴, 조개, 생선 같은 것들을 익히지 않고 그냥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그러면 노로바이러스에 걸릴 수가 또 있는 거죠? 예, 특히 굴은 영양 높고 맛이 좋지만 그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의 매개가 되는 수산물로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굴을 생식으로 이제 섭취하기보다는 굴국밥이라든지 굴찜, 굴전 등으로 가열 조리해 먹는 것이 안전하고요. 껍질을 벗긴 굴 중에 제품 포장에 가열 조리용, 익혀 먹는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은 반드시 중심 온도 85도 1분 이상 가열해서 익혀 먹어야 하는 제품임을 이제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노로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치료를 받는다면 이게 치료법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노로바이러스는 특별한 치료 없이 저절로 이제 회복이 되는데요. 아. 대신에 그 수분을 공급해서 탈수를 교정해주는 보존적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보통 스포츠 음료나 이온 음료로 부족해지는 수분을 채우고요. 경도에서 중증도의 탈수는 그런 경구 수액 공급으로 탈수와 전해질 교정이 가능하지만 심한 탈수는 정맥 주사를 통한 그런 수액 공급이 필요합니다. 또 구토나 설사가 심한 경우 추가적인 약물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과도한 구토로 경구 수액 공급이 어려울 때에는 구토를 완화하는 약물을 항구토제를 사용한 후에 경구 수액 공급을 다시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몇 가지 치료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치료법에 너무나 의존할 필요 없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 없이 저절로 회복이 돼야 한다고 하니까요. 사실은 치료보다는 그 전에 먼저 예방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노로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올겨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요. 예, 그 식약처는 영양이 풍부해서 바다의 우유, 바다의 소고기라고 불리며 겨울철에 다양한 방법으로 즐겨 먹는 이 굴에 대한 영양 정보, 구매 방법, 안전한 섭취 방법 등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굴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업체들을 대상으로 위생 안전지도 점검과 유통되는 그 생굴에 대한 수거 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겨울철에 주의해서 섭취해야 할 해산물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습니까? 겨울철이나 환절기 보양식으로 사랑받고 있는 보거는 국내에서 복국, 보거회, 복튀김 등 다양한 요리로 소비되고 있지만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런 맹독을 가지고 있어서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꽁치나 청어를 건조해 만든 과메기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이 높아서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가열하지 않고 먹기 때문에 신선한 제품을 구입해서 이제 보관할 때는 좀 주의해야 합니다. 그 과메기는 지질 함량이 높아서 산패되기 쉽기 때문에 구입 후 좀 바로 먹는 것이 가장 좋고요. 남은 음식은 이제 밀봉해서 냉동 보관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해산물 여름에만 주의할 게 아닙니다. 겨울철에도 보관 방법, 섭취 방법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 해산물만 더 주의할 게 아니고요. 과일도 보관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요. 겨울철 대표 과일인 이제 귤, 감귤에 자주 피는 곰팡이는
두드러기, 발진 등 알레르기를 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보관 및 섭취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감귤을 이제 곰팡이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보관 조건이 필요한데요. 보관 온도는 3에서 4도, 습도 85에서 90%로 유지해 주는 것이 좋고 1도 이하에서는 냉해를 입기 쉽기 때문에 적당한 온도와 습도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저장 온도가 높아질수록 과일의 호흡량이 커져서 저장성이 떨어지고 습도가 낮을 경우에는 수분 손실이 일어나서 신선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참 이 귤이, 그러니까 과일이 그렇지만 이 귤도 참 보관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쉽게 까먹을 수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다량으로 많이 또 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오래 두고 먹으면 쉽게 무르거나 혹은 흰색, 청색 혹은 녹색 이런 곰팡이들이 너무나 쉽게 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감귤 구입 후에 그 곰팡이가 있는 감귤이 보인다면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곰팡이는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감귤처럼 무른 과일에는 이미 곰팡이가 깊숙이 이제 침투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귤도 좀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골라낸 감귤은 표면에 묻은 이물질이나 세균, 곰팡이 등을 깨끗하게 씻어서 물기를 제거한 뒤에 그 바닥과 감귤 사이에 좀 신문지나 키친타올을 넣어서 보관하면 조금 더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가슴을 때립니다. 왜냐하면 실은 곰팡이 핀 그 귤 보면 반대쪽 멀쩡한 부분을 떼서 그냥 먹고 그렇죠. 그 곰팡이 핀 부분만 버리는데 이게 혹시 모르는 거군요. 네, 이런 행위 자체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춥다고 음식 보관 소홀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철 주의해야 하는 여러 질환들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좀 살펴볼까요? 예, 요즘 같은 겨울에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가 급증합니다. 추운 날씨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데다가 대기 중 그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져서 호흡기 질환에 더욱 취약해지고 낮은 기온에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실내 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재택근무라든지 자가격리 등 실내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시간이 늘어나서 더욱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알레르기성 비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환기를 자주 하는 것이 알레르기 비염을 예방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 실내 공기 오염 물질 농도가 낮을수록 바이러스 입자나 알레르기 반응 유발 인자가 좀 폐에 들어가거나 눈, 코, 입에 접촉할 가능성이 좀 줄어듭니다. 겨울철 환기는 10분 미만으로 짧게 자주 하는 것이 좋고요. 사무실뿐만 아니라 가정 내 환풍기 사용도 좀 권장됩니다. 환풍기로 실내 공기를 배출할 경우 강한 실내 기류를 생성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창문이나 외부에서 공기가 유입됩니다. 물걸레질을 자주 해서 먼지나 입자들이 비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네, 난방하다 보니까 더 환기하기가 쉽지 않은 겨울인데요. 오늘 이 얘기 들었으니까 가서 환기 한번 또 쫙 해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여러 예방법, 관리법, 여러 질환의 증상들 실천하셔서 추운 겨울 안전하고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디인 여기서 인사드리죠.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